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저와 남편은 가난합니다. 고아였던 저와 찢어지게 가난한 집 장남인 남편이 만나 결혼을 했으니 가난할 수밖에요. 남편은 홀어머니와 함께 4명의 동생들을 키우느라 초등학교만 겨우 나와 어머니 따라 어시장에서 고등어를 팔았다고 하더군요. 그런 남편을 제 나이 20살에 만나 살림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매일 새벽에 출근해서 늦은 밤에나 집에 오곤 했지요. 저에겐 그저 살림만 잘 살아달라는 남편이었기에 단칸방이었지만 매일 쓸고 닦았고 남편이 벌어오는 돈을 아끼고 또 아끼면 살면서 비록 지금은 단칸방이지만 조금씩 더 나은 집으로 이사갈 날을 꿈꿨습니다. 어느새 결혼한 지 5년이 지났고 그 사이 우리에겐 2명의 아이도 생겼습니다. 비록 아직은 단칸방이었지만 큰 욕심이 없었던 저희는 평범한 일상들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께서 크게 넘어져 다치셨고 허리를 잘못 다치는 바람에 일을 하기 힘들어지셨습니다. 다들 걱정이 많았죠. 그런 와중 어머니께서 당신은 기왕 이렇게 된 김에 쉬시겠다고 합니다. 평생을 혼자 몸으로 일해 5남매 이만큼 키웠으면 이젠 그만하고 싶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희 남편이 어머님과 함께하던 점포를 혼자 하게 되었네요. 안 그래도 노동 강도가 강한 일인데 어머님과 둘이 하다 혼자 하려니 남편은 힘에 부치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면 내가 같이 나갈 거냐고도 했지만 남편은 절대 안 된다고 싫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 자신이 어려서부터 일하는 엄마와 살아왔기에 집에 엄마가 없는 그 공기가 너무 싫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만은 늘 언제나 집에 같이 있는 엄마였으면 좋겠다고 해요. 본인은 힘들어도 얼마든지 할만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말이라도 시동생들에게 좀 도와달라고 하면 어떻겠냐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그것도 싫다고 하네요. 나를 만나기 전에는 자신과 달리 동생들만큼은 고등학교까지 무조건 대학을 가겠다면 대학까지 가르치겠다는 목표로 일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랬기에 시동생은 대학을 갈 수 있었고 그 아래 시누이들은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것이라면서요. 어시장 일은 자신 혼자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여러 의미에서 자신만 하면 되는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도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어머니가 닦아놓은 점포가 있어서 자신이 큰 걱정 없이 그 일을 그대로 물려받아 하면 되는 것이라고도 합니다. 남편은 정말 부지런하고 근면한 사람입니다. 혼자 점포를 하게 되면서 더욱 열심히 했어요. 그런 노력에 거래처도 더 늘었고 월 매출도 늘었지요. 하지만 우리 집의 상황은 그리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버는 돈의 70%가 시댁으로 보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머님께서 당신이 나가진 못하지만 당신의 점포이니 월세를 내라고 하셨다고 하네요. 그렇게 어머님에게 월세를 드리고 또 생활비와 동생들에게 들어가는 학비 등을 드리고 나면 저에게 남는 돈은 크게 여유롭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속상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저렇게 고생을 하는데 이만큼의 돈은 우리 남편이 고생하는 것에 반도 안 되는 돈인데 왜 저 사람의 노고가 이렇게 평가절하되는 것인가 싶더군요. 물론 장사가 안 되는 거라면 그냥 그 상황을 받아들이겠지요. 하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 어시장 안에서도 단연 장사가 잘 되는 집이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속도 모르고 돈은 다 저희 남편이 벌어간다고 손님도 다 저희 집으로 간다면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야기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 뭐 할까요? 그렇게 애쓰며 살지만 저희 남편이 줄 수 있는 돈은 얼마도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더 아끼고 더 악착 같아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제 옷을 사본 지가 언제인지도 모르겠네요. 그나마 남편 옷은 계절에 한 벌 정도 사주고 있는데 남편은 자신의 옷을 사지 말라고 합니다. 매일 출근할 때 입는 옷은 거의 정해져 있지 않냐고. 새 옷은 생선 미린내가 백일까 입고 가지도 못하니 그냥 사지도 말라고 합니다. 그냥 남편의 그런 말들이 저에겐 안타까움으로 다가왔고 그럴수록 남편은 더욱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미안했던 건 우리 아이들에게 여유롭게 키워주지 못한 것이었죠. 착한 이 녀석들은 아니라고 괜찮다고들 했지만 부모 마음이 어디 그런가요? 저희 남편은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저러다 내 남편이 병나지 싶어 조금만 몸을 살피며 일을 하라고 했더니 자신이 세운 인생의 목표들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은 그렇게 일해서 동생 넷을 모두 대학에 보내고 결혼도 다 시켰습니다. 아들이 되었든 딸이 되었든 자식이 결혼을 하면 부모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잖아요. 저희는 시동생과 시누이들의 결혼에 저희가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자신이 무슨 돈이 있냐고 하며 저희 남편이 동생들에겐 아버지나 다름없다며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방 2개짜리 작은 빌라에 살고 있는데 시동생과 시누이들은 결혼해 다들 아파트에 살면서 좋은 가전 가구를 쓰며 살더군요.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다 해줘야 하느냐고요. 그러자 남편이 하는 말이 결혼까지만 시키고 나면 자신이 할 일은 다 한 것이라고 합니다. 아버님께서 일찍 돌아가시고 원해서든 원하지 않아서든 남편이 집안의 가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머님이 일을 하고 있었지만 당연히 자신이 같이 나가서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고 동생들을 잘 키우기 위해선 무엇이든 해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돌아가신 아버님을 배워도 자신이 열심히 살았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 것 같더랍니다. 그래서 다 좋다고, 다 좋은데 우리도 좀 살만하면서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어요. 우리는 매일 구멍난 양말을 꿰어가며 사는데 우리만 빼고 다들 너무 여유롭게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다못해 어머님도 아파트에 사십니다. 뭐 어디에 사는지가 그리 중요하진 않겠지만 적어도 저에겐 그런 것들이 눈에 보이고 비교가 되더라고요. 나도 우리 아이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해주고 싶은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안 그래도 힘든 남편인데 저희 한마디에 그나마도 기댈 곳이 없다고 생각할까봐 하고 싶은 말을 속으로 삼켰습니다. 시동생이 결혼을 해 제게도 동서가 생겼습니다. 동서간이 아주 가까울 수는 없는 사이라고는 해도 그리 멀지도 않은 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주 볼 일도 없었지만 명절 등에 보게 되면 제가 먼저 살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면 동서는 저와 인사는 나누지만 별로 저와 대화를 나누고 싶지 않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더군요. 그게 참 그래요. 기분이 나쁘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아무렇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불편했어요. 그 말이 딱인 것 같네요. 시누이들도 저를 아래로 깔고 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자신들이 시누이라고 나에게 시집살이라도 시키려고 하는 건가 했더니 제가 고아라고 무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참 서럽더라고요. 그냥 내가 우리 아이들하고만 열심히 잘 살면 되지. 왜 저들하고 적당한 관계를 맺으려고 했을까? 그러지 않았다면 상처도 받지 않았을 텐데 싶었습니다. 그렇게 마음먹으니 마음이 편안해지더군요. 평생을 살아오면서 혼자였던 저였는데 남편을 만나며 가족을 이루게 되었으니 그것만으로도 그냥 만족하자.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면 지금의 이 관계들도 다 깨어질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시댁에서 저는 철저히 무시를 받았습니다. 시누이들도 동서와는 잘 지내면서도 저는 그저 일하는 사람 취급을 했지요. 저희 자격지심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학을 나와 교사를 하고 있는 동서는 시누이들에게도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고 초등학교만 나온 고아인 저는 무시해도 되는 사람이었겠지요. 제가 그런 대우를 받다 보니 우리 아이들만은 정말 잘 자라주길 바랬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아 공부를 잘 해야 한다고 압박하지 않았지만 저희 아이들은 저희 바람을 알고 있는 것 마냥 공부를 곧잘 하였고 매 학년마다 학급 임원도 했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도 입학을 했지요. 아이들이 그리 잘 자라주니 남편도 더욱 힘을 내서 일을 했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대학에 갔겠다. 우리에게 큰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시동생 부부가 사고로 모두 하늘로 가버렸다고 하네요. 그 소식을 듣던 그날 그 새벽의 공기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날은 그해 가장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시동생 부부는 부부동반 모임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빙판에 미끄러져 사고가 났다고 하더군요. 그 소식을 듣고 망연자실한 남편을 그 어떤 말로도 위로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연신이 이럴 리가 없다고 동생들 잘 사는 게 자신에게 가장 큰 위로였는데 어떻게 죽을 수가 있냐고 아직도 할 수 있는 게 많은 자신의 동생이 이렇게 갈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시동생 부부를 떠나보내고 나니 조카들 둘이 덩그러니 남아있더군요. 아직 고등학생인 조카들 둘이 남게 된 것이지요.
시동생 부부의 장례가 끝나고 나자 어머님이 저희를 불러 이야기하십니다. 애들은 너희가 키워라. 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했습니다. 저희 보고 조카들을 키우라니요. 애들 너희가 키워. 큰엄마 큰아빠면 애들한테 부모를 대신하는 거야. 왜? 못 키우겠니? 그럼 쟤들은 어떻게? 그럼 쟤들도 너처럼 고아원으로 보내서 키워야 하니? 어머님은 저의 아픈 부분을 건드십니다. 우선은 생각을 좀 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 누웠는데 자꾸만 저희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나면 너무 혼란스럽더라고요. 내 곁에 누군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느낀 날이면 어김없이 혼자라는 사실에 슬펐던 지난 날들 말이에요. 조카들도 그러겠지요. 저는 제 기억 속에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라도 없으니 그리워할 대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카들은 부모가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혼자가 되었으니 그 상실감이 어떨까요? 고민 끝에 남편에게 우리가 데려가 키우자고 했고 남편은 저의 그 말에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간 남편도 조카들이 마음에 걸렸지만 절대 혼자는 결정할 수 없는 일이고 제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기에 한마디 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전 조카들을 키우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이 좁아서 불편하다는 조카들이었지만 당장은 나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조카들에게 양해를 구했어요. 없는 살림이었지만 다시 열심히 조카들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조카들은 많이 힘들어했지만 그래도 잘 지내주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어느덧 조카들은 모두 대학생이 되었고 조카들 대학 등록금도 모두 다 저희가 내어주었네요. 저희 아이들이 이제 직장을 다니긴 하지만 조카들 학비까지 연달아 내려니 솔직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시누이들에게 같이 분담 좀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누이들이 자기들도 애들 키우느라 여유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겠죠. 그런데 그 말이 그렇게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도 안 바란다. 조금씩만 나누어 내면 도움이 좀 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누이들은 하나같이 싫다, 안 된다, 없다고 하더군요. 남편이 언제 자신이 도움을 청하던 적이 있냐며 장사가 예전보다 잘 안 되어 정말 힘들어서 그렇다고 조금씩만 나누자고 했지만 시누이들은 매몰차게 안 된다고 없다고 합니다. 결국 그때 갖고 있던 적금을 깨서 등록금을 마저 내어주었었지요. 조카들은 대학에 가면서부터 집에서 나가 각자 독립해 살았습니다. 그렇다 보니 집에서 직접 뒷바라지를 할 건 없었지만 금전적인 뒷바라지는 마저 해야 하더라고요. 그렇게 조카들 대학 뒷바라지까지 하고 나자 이제야 좀 숨통이 튀었습니다. 조카들 대학 보내느라 그 사이 저희 아이들 결혼하는데 저희 생각보다 좀 부족하게 도와줄 수밖에 없었네요. 그리 여유 있는 집은 아니었어도 아이들 결혼할 때는 이만큼 해주고 싶다 하는 정도가 있었는데 예상치 못하게 아이들이 더 생긴 상황이 되었으니 저희의 계획과 달라질 수밖에 없었지요. 저희 아이들은 괜찮다고 합니다. 그간 자신들이 모아놓은 돈으로도 충분하다며 저희가 도와주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어찌 부모 마음이 그런가요? 한 푼이라도 더 내어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죠. 하지만 그리 여유롭지 못해 많이 해주지 못했어요. 그래도 하나같이 불평불만이 없었고 며느리도 사위도 착해서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들이 잘 사는 것에 위안받고 고맙고 그랬습니다. 얼마 전 큰조카가 장가를 간다고 하더군요. 하루아침에 우리 집에 와서 살게 되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아무리 잘 해준들 큰엄마 큰아빠이니까요. 그리고 또 제 부모가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시동생 부부 그리 되었을 때 시동생이 집을 처분하여 조카들 앞으로 맞는 통장에 반으로 나누어 넣어두었습니다. 장가를 간다는 조카에게 그 통장을 내어주며 그렇게 마련된 돈이라고 이걸로 장가 갈 때 보태어 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카가 황당한 말을 하더군요. 큰아버지, 저 결혼하는데 한 푼도 안 보태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남편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더라고요. 가족들에게만은 한없이 약한 사람이고 특히나 조카들은 안쓰러워해 그간 제대로 야단 한번 안 치고 키워왔습니다. 조카들 키우며 금전적으로 힘들 때마다 제가 시동생의 집으로 마련한 돈을 쓰자고 해도 그것만큼은 조카들 결혼할 때 줘야 한다고 건들지 않아 오던 남편이었어요. 드디어 그날이 와 그 통장을 내밀었는데 그것과 별도로 돈을 보태어 달라고 하니 황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어요.
네가 아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리 여유가 없어. 우리 애들 결혼할 때도 정말 많이 보태주지 못했거든. 그런데 우리가 너희들 결혼할 때 어렵다고 못 도와주면 서운할 것 같아서 우리가 너희 부모님 집 정리해서 지금까지 갖고 있다가 주는 거야. 이것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걸까? 그래도 1억이 훌쩍 넘는 돈인데. 이건 저희 부모님이 남겨주신 거고 큰아버지 큰어머니도 도와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 그래도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살았는데 결혼하는데 한 푼 지원을 안 해주신다면 너무 서운할 것 같아요. 아, 그래. 정말 미안하지만 우리는 축의금 정도 생각을 했었어. 아, 진짜 그러실 줄 몰랐는데. 미안하다. 우리가 정말 여유가 없구나. 요즘 큰아버지 장사도 좀 잘 안 되고 말이야. 큰 조카는 그렇게 돌아갔습니다. 조카라서 그러는 거냐고요? 아닙니다. 정말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없었어요. 평생 돈이 있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버는 돈은 시어머니에게로, 시동생들에게로, 아이들에게로, 조카들에게로 끊임없이 흘러 들어갔으니까요. 그런데 며칠 뒤 어머님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너, 애 결혼하는데 돈 안 보태준다고 했냐? 어머니 안 보태주는 게 아니라 없어서 못 보태주는 거예요. 아니 대체 살림을 어떻게 산 거야? 아 시끄러. 대출을 받아서라도 돈 해줘라. 그래야 사돈댁에 면이 서지. 안 그래? 저희가 돌아가신 서방님 앞으로 된 집 정리한 돈 여태 갖고 있다가 줬어요. 그 정도면 된 거 아니에요? 아이 그건 그거고 큰아버지 큰어머니가 되어놓고 조카가 결혼을 하는데. 어머니 저희가 지금까지 안 된다 못한다 한 적 있어요? 없잖아요. 진짜 없으니까 못한다는 거예요. 어이구 살림을 어떻게 살았으면. 저희 집에 돈 붙어있는 꼴을 못 보고 야금야금 가져가실 때는 언제고. 뭐라고요? 저희 애들도 다 출가시켰겠다. 이젠 아무것도 신경 쓰고 싶지 않아요. 저희만 자식도 아닌데 시누이들한테나 축의금을 하든 조카 결혼하는데 돈을 보태주라고 해요. 걔들은 출가 외인인데 왜 끌어들여? 시누이들은 형제 아니에요? 조카들에게 고모 아니에요? 왜 맨날 우리만 못 살게 해요? 보세요. 다들 잘 살면서 떵떵거리는데 우린 이게 뭐예요? 아직도 이 낡은 빌라에서 살고 있어요. 여기 벗어나고 싶어서 돈을 모으면 뭐예요? 어머니 수술한다고 돈 내달라고 하시고 시동생이랑 시누이들 결혼한다고 돈 해줘야 하고 조카들 와서 사니 학비 대느라고 다 쓰고 우리가 대체 무슨 죄냐고요? 어디서 애미 애비도 없이 자란 게 시애미한테 큰 소리야?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전 부모님이 안 계셔도 남한테 피해 안 주며 살아요. 그런데 어머님은 어쩜 그렇게 뻔뻔하게 저한테 요구하세요? 더 이상 그 사람 고생하는 꼴도 못 봐요. 저희도 애들 다 키웠겠다. 이 동네 떠나서 저희 노후 계획하면서 살 테니 그렇게 아세요. 갈 때 가더라도 이것 하나만 알아둬라. 뭘요? 너희 뭐 얼마 있지도 않겠지만 나중에 재산 분할하게 되면 작은 애네 애들 목까지 다 나눠줘라. 뭐라고요? 저희가 왜요? 걔들도 니들 자식이나 마찬가지야. 어머니, 내 점포는 니네 줬으니 너희도 나눠야지. 거기서 죽자 사자 이래서 다 뒷바라지 했잖아요. 지금까지도 어머니가 월세 드리잖아요. 저희가 공짜로 받은 거 아니에요. 이사 가면 장사도 안 할 거니 그때부터는 월세도 안 드려요. 그러니 어머니가 나가서 하시든 알아서 하세요. 너 내 나이가 몇 살인 줄이나 알고 그래? 그런 거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아무튼 저희는 최대한 빨리 이사 갈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너무 화가 나 처음으로 어머니께 다다다다 쏘아대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퇴근하고 온 남편에게 어머니가 나눈 대화를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한숨을 쉬더니 바로 알겠다고 하더군요. 자신도 더는 안 되겠다고 너무 힘이 든다고 합니다. 몸이 힘든 건 버티겠는데 정신이 힘이 드니 너무 고통스럽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다음 날로 저희는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고 타 지역으로 집을 알아보러 다녔습니다. 남편은 그냥 점포를 정리만 하면 되었기에 따로 준비할 건 없었어요. 그리곤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집을 팔고 한 달 반 만에 이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뭐 한 푼도 없고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살아온 평생이 있는데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노후를 지내야 하지 않을까요? 조카들을 도와주려면 도와줄 순 있지만 우리의 노후 자원까지 탈탈 털어가며 도와줄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저희는 조카들을 사회에 내보내고 결혼을 시키면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바라는 조카들도 어머님도 더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에 그렇게 손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군가는 제게 너도 고아로 자랐으면서 부모 없는 조카들이 안타깝지 않느냐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평생 가족들을 살피느라 막상 나는 없이 살아왔던 저와 남편이 이제라도 서로를 살피며 자신을 위해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